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핫한 논쟁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인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상대 후보가 사망해서 어차피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이가 85세였어요. 그죠? 따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통령을 자유당의 후보로 당선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치러졌으니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3월 15일 당일부터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열렸었고요. 그 과정에서 마산에서는 김주열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경찰의 손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을 했었고, 경찰은 그 시신을 숨기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던졌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4월 11일 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오르게 되면서 시위는 더욱더 격화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4월 19일 경으로 가게 되면은 시위는 전국적으로 더욱더 확산이 되면서 서울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그와의 면담을 주장하는 대학생과 시민들 주도의 시위가 열리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4월 25일 날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을 하고 책임자의 처벌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자 더 이상 버티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날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던 이른바 4.19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후에 허정과도 정부가 구성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3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양원제 의회와 그리고 내각 책임제로 국회와 정부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을 헌법에서 규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가 7월 29일 제5대 총선으로 치러지게 되었고, 이승만 정부와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기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면서 대통령에는 윤보선, 총리에는 장면 총리가 임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정부를 가지고 제2공화국 장면 정부 또는 장면 내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서 오랫동안 이승만 정부의 극우 반공 통치에 눌려 있었던 시민들의 민주화와 그리고 평화 통일에 대한 요구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는데요. 애당초 이 민주당과 장면 내각의 경우에는 자유당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민주화에 대한 요구라든지 평화 통일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일 의지도 없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 뒤에 이야기들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과 장면 내각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장면 내각의 경우에는 시민사회에서 나왔던 민주화와 평화 통일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오히려 이들의 경우에는 구파와 신파, 대통령인 윤보선과 총리인 장면 내각의 세력으로 나뉘어서 자기들끼리의 이런 어떤 정치 권력 다툼 같은 것들을 하느라고 4.19 혁명 이후의 사회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쿠데타, 반란을 일으킬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감히 이야기되지 못했었던 평화 통일에 대한 요구가 4.19 혁명 이후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평화 통일 운동 같은 것들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느냐? 지금까지 극우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반공을 명분으로 권력을 행사해왔던 또는 자기 존재감을 과시해왔던 세력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평화통일 운동으로 불안감을 느꼈던 대표적인 극우 반공 세력은 어떤 사람들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군인들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필요한 사람들인가요?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따라서 언제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지 모른다 라고 사람들이 불안해해야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계속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이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평화통일운동이 전개가 되면은 우리는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어떤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한편 이 장면 내각의 경우에는 경제발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대의 규모를 축소하기도 하였었고요. 나아가서 뭐 이제 군대 내에 있는 좌익 세력을 걸러낸다든지 같은 또는 부정행위를 일으킨 부패를 일삼는 군인들을 퇴출시키는 등의 군대 정화, 군대 개혁 정책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대의 규모가 축소되고 또 자신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장면 내각에 대해서 군인들의 경우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군인들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5.16 군사 정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러이러한 군인들의 불만이 다 같이 엮이고 또 장면 내각의 무능과 혼란을 명분으로 삼아서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 소장 별 2개짜리 장군이죠. 박정희 소장을 주도한 5.16 군사 정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박정희 소장이 지휘하는 이 군인들은 서울과 주요 관공서를 장악을 하면서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하고요.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시민들의 정치적인 자유와 그리고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시민들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를 혁명이라고 일컬으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혁명의 공약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일이다. 반공을 제1의 국시 나라의 목표로 삼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경제를 재건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였고요. 우리 군인들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지 결코 우리 개인의 권력 요구를 위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게 된다면 우리 군인들은 원래 나라를 지키는 임무로 복귀하겠다 같은 이런 것들을 약속으로 혁명 공약으로 이들은 내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인들이 서울과 주요 관공서를 장악을 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는과 동시에 자신들의 행위를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동이 했음을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군인들로 구성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의결기구를 만들고요. 여기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부까지 모두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군인들에 의한 통치,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시대에 군정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한편 이들의 경우에는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정보기관을 설치합니다. 자, 뭐 정보기관 또는 뭐 첩보기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미국 영화 보면은 그런 조직들 이름 종종 나오죠. 그죠? CIA, FBI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네. 미국의 정보기관으로는 대외 정보를 관리하는 CIA와 그리고 국내 정보를 관리하는 FBI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중앙정보부는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해 놓은 것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던 명분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 스파이, 정확히는 간첩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잡고 통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물론 간첩도 잡는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훨씬 더 많이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첩보기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도 종종 나오지 않나요? 무섭게 생긴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중앙정보부 요원이라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죠? 당시 중앙정보부는 서울 남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면 남산으로 끌고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영화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네. 이 중앙정보부가 나중에 전두환 정권 시기로 가게 되면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오늘날에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시절일 때에는 이 남산에 있는 이 정보기관 지하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기로 유명한 고문실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남산으로 끌고 간다라든지 이런 어떤 말들을 사람들이 농담 삼아 또는 위협으로 했던 이런 장면들을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 제자들 가운데 한예종 졸업한 친구들이 있거든. 어쩌다가 한번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학교 다닐 때, 한예종 다닐 때 학교에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 싶어서 택시를 딱 탔대. 그런데 택시 기사님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였대. 그래서 한예종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딘데요? 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거기 옛날에 안기부 있던데요? 라고 하니까 거기 하면서 바로 부응하고 출발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가는 택시 안에서 옛날에 거기 손님 내려주면 사람이 반 병신돼서 다시 타고 그랬는데 라는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졸업생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거기 요즘도 그래요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한예종이 들어가기 힘들었고 졸업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더라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박정희 소장과 그를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자신들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이런 어떤 군인 독재 시대를 열었던 인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군인들의 독재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와 동시에 장면 내각은 9개월 만에 끝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군정 시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정치인의 활동을 금지하고요. 언론을 압박하는 등 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탄압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들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뭔가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실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정축제자 처벌이라든지 농가부채 탕감이라든지 폭력배 처벌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축제자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승만 정권 시절에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을 부정축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장면 내각 시절에 이런 어떤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군정 시기에 이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을 다시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실제로 그것을 정책으로 옮겼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축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새롭게 공장을 세워서 거기에서 나오는 주식을 나라에게 내는 방법으로 이들을 처벌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게 처벌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오히려 부정축제자들에게 공장을 건설하고 자신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 농가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농민들은 당시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당시에 구조적으로, 경제 구조적으로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경제 파트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농민들이 지고 있는 큰 빚을 국가에서 농협의 돈으로 낮은 이자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농가부채 탕감 이라고 하는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장엔 이 빚을 갚아주고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니까 농민들의 삶은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농민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조적인 문제였다. 잠깐 경제사정이 좋아질 수 있지만 결국 농민들은 또다시 가난해지고 또다시 큰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언발의 오줌 누기식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개혁 정책이었다. 임기응변적인 정책이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력배 처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많은 정치 깡패들이 활동했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 나나요? 그래서 부산에서 정치 깡패들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4월 18일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자 갑자기 정치 깡패들이 쏟아져서 대학생들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 깡패들을 속탕하겠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당시 되게 유명했던 깡패가 몇 명 있어요. 이정재라든지 임화수 같은 이런 사람들을 체포해서 이렇게 시내에다가 조리돌림을 하는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게 한 다음에 재판에 넘겨서 사형을 시키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되게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후에도 정치 깡패들이 여전히 존재했고 1980년대까지도 그대로 활동을 하였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유명했던 깡패 몇 명만 사형을 시켰던 것이 바로 이 폭력배 처벌 깡패 소탕이라고 하는 군정 시기의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들의 약속처럼 군인들은 물러나고 다시 민간인 정부로 되돌리려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민간 정부 수립 이후에 권한을 넘겨줄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의해서 5차 개헌, 다시 한번 헌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정부를 대통령 중심제로 구성을 하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뽑는 직선제를 실시한다. 임기는 4년이고 한 차례 중임을 허용한다. 2번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헌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통령은 없었고요. 국회는 다시 하나로 단 원제로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 5차 개헌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개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개헌이 갖는 의미. 그렇죠. 자,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3차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부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승만 정부 시기에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 그죠?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고 단원제 국회에서 양원제 국회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거 부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대통령 중심제의 단원제이다 보니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이 되다 보니 이승만 같은 사람이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3차 개헌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권력을 그죠? 분산시키는 형태의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로 바뀌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권력을 그렇죠. 집중시키고 독재를 용이하게 만드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개헌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대통령 중심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훨씬 더 권력을 집중된 형태로 정부가 운영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리고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있었는데 중앙정보부가 주도해서 비밀리에 5.16 군사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요. 혁명 공약에서 군인들은 나라를 바로잡고 난 이후에 우리는 본연의 의무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박정희를 비롯한 5.16 군사정변을 주도했던 군인들은 제대를 하고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나서서 대통령의 민주공화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헌법에 따른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장면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윤보선과 그리고 민주공화당의 후보였던 박정희 후보가 서로 붙게 되는데 근소한 차이였습니다만은 박정희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제5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윤보선 자체가 별로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은 대통령이기도 했어요. 박정희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가난한 농민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이고, 윤보선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주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인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숙군 작업이라 그래서 군대 내의 좌익 세력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남조선 노동당 쪽에 가입되어 있었던 박정희의 경우에는 자기의 동료들의 명단을 팔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윤보선 쪽에서는 박정희한테 얘 옛날에 남조선 노동당에 발담았던 빨갱이야 라는 식으로 정치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되게 좀 구시대적이라고 할까요? 극우 반공 통치적이라고 할까요? 하늘에서 국민들의 어떤 반감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박정희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되는 뭐 이런 결과를 이어졌다라는 뭐 이런 분석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요 민주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공화당에게 선거가 조금 유리하게 짜여있는 선거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되다가 오랜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자 수많은 정당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들 표를 줄줄이 나눠먹는 바람에 한 33% 정도의 표를 얻은 민주공화당이 가장 많은 다수당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였던 군인들이 민간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대로 출마를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면서 군인 출신들이, 군부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여기서부터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박정희와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어떻게 정치 권력을 잡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본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잡고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된 민주공화당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뭘로 등장을 했어요? 쿠데타로 등장한 사람들이야. 그지?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정권의 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력을 장악했으면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정치를 잘한다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나 먹고 사는 문제죠.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주도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나 미국이에요. 그죠? 따라서 미국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국민과 미국의 지지를 얻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제 발전, 그리고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박정희 정부가 했었던 선택지는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였다라는 것이죠. 한일 국교의 정상화. 자, 1960년대에요. 일제히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지 15년이 넘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배상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이승만 정부는 비판할 점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본에게 끝까지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라는 점에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일본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불편했던 나라는 어디였냐면 바로 미국이었어.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과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두 개의 세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요. 그죠?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이 강력한 아군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것은 바로
남한과 일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만,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의 끈끈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동맹을 맺어서 중국과 소련을 견제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러한 끈끈한 동맹의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한미일의 동맹을 맺어 나갈 수 있다면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박정희 정부의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크게 다르지 않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견제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일본과 외교적인 마찰을 빚으면서 뭐 불매운동 같은 거 일어났을 때 미국이 되게 불편해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번 정권 윤석열 정권 오게 되면서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같은 거 할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 괜찮다라고 대신 뭐 홍보해주고 했던 뭐 이런 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었을 때 미국이 뒤에서 이런 것들을 조종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어쨌든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으면 제일 좋은 것은 미국 입장이라는 거지. 예나 지금이나. 이해가 되나요? 무슨 소린지?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한일 국교를 정상화할 수 있다면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까지 돈으로 받아낼 수 있다면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자금도 확보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이라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외무상인 오히라와 회담을 갖게 됩니다. 비밀회담이 1962년에 열리게 돼요. 자, 여기에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처음에는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만은 일본 쪽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다라고 해요. 사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딱히 급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경우는 하루빨리 미국의 지지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급한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그래서 이 회담을 통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어떻게 이뤄내기로 하느냐?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대신에 경제 협력 자금을 일본이 제공을 하기로 합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한국 정부에게 3억 달러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갚아야 될 돈으로 2억 달러를 더 제공을 하고 정부가 아닌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게 1억 달러를 더 빌려준다. 총 6억 달러를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독립 축하금으로 제공한다. 이것을 통해서 한일 국교를 정상화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한일 회담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 발전 자금을 얻는 것이고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문제를 퉁치는 거죠. 넘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사과와 배상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일본 쪽에서 그때 이걸로 다 퉁친 거 아니었어? 라고 해버리면은 사실 딱히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다만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사회 정의, 민족적 정의를 통해서 꾸준히 이것을 식민 지배 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있습니다만은 정당성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외교 관계로 보자면 이때 이걸로 그냥 다 퉁쳐버린 거나 다름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당시 이 사라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리가 지난 일제 식민 지배를 36년 동안 받는다고 얼마나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었는데 고작 6억 달러밖에 안 되는 돈에 그걸 퉁칠 수가 있느냐? 라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턱없이 낮은 금액에 민족적인 정의와 국민의 주권을 팔아먹은 굴욕적인 외교, 친일 정부 반대한다라는 이런 어떤 시민들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64년 6월 3일날 절정에 달았다라고 해서 이 시위를 가지고 6.3 시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당과 대학생들을 주도해서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한다. 불법전 친일 정권 물러나라 같은 구호를 외치는 시위가 이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무엇할 필요가 있었어요?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 미국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좀 급했어요. 그죠?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시위를 탄압을 하고요. 결국 65년 6월 한일 협정을 맺어버리게 됩니다. 한일 회담의 내용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본은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파트너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었다라는 점,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 튼튼한 반공동맹을 맺으면서 중국과 소련에 대한 공산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했다라는 점, 무엇보다 이때 일본으로 받았던 경제협력 자금이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다만 그로 인해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의 문제를 퉁쳐버리는 게 과연 옳았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식민 지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게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과정과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제 발전과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두 번째 선택지는 바로 베트남 파병이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던 베트남은 독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베트남에 대한 식민 지배를 이어가려 합니다. 결국 베트남의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자였던 호치민은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수립되었음을 선포하고 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베트남 독립전쟁 제1차 베트남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압도적인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군대를 상대로 베트남 국민들은 무수히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결국에는 프랑스를 패배하게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랑 독립의 상황이 조금 다르죠. 그죠? 우리 손으로 과연 독립을 이뤄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의 힘으로 프랑스와 싸워서 이겼고 그들을 물리치는데 성공하였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나라죠. 존경스러운 지점이죠. 자, 그래서 결국 프랑스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1차 베트남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베트남을 나누고 2년 내에 남북한 통합선거를 통해서 통일된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랑스의 총독부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한 것은 하노이였어. 그래서 이 1차 베트남 전쟁은 프랑스가 장악한 남베트남과 그리고 호치민이 장악했던 북베트남 사이의 전쟁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승리를 거둔 것이고 여기가 바로 북위 17도선 기준으로 나눴던 휴전협정이 맺어졌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눈 이후에 베트남 총선과 국민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된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프랑스와 합의를 보았다라는 내용인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이끌어왔던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가임과 동시에 무엇이었다고? 공산주의자였다고. 만약에 남북한 총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당연히 누가 당선이 될까? 그렇죠.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소련이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번에는 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우려했던 미국이 개입을 해서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의 수립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프랑스가 나간 자리에 고스란히 미국이 들어오면서 남베트남의 베트남 공화국이라고 하는 미국 말을 잘 듣는 친미 정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사람들은 통일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이번에는 미국이랑 싸워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남베트남 내 친미 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베트콩 대 그리고 미국말을 잘 듣는 베트남 공화국 그리고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제2차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동아시아사를 듣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이에요. 6.25 전쟁에 이은 두 번째 내전이자 국제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미국과 소련을 대신해서 치는 전쟁, 그게 바로 제2차 베트남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베트남까지 가려면 한반도보다 더 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주장에 따라서 베트남 박정희 정부에게 파병,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군대를 보내야만 했던 박정희 정부는 파병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에 제2차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의 군대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차관 갚아야 될 돈이지만은 빌려주는 돈을 받기로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던 군인들의 월급 미국이 달러로 줬어요. 무역에 필요한 달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군수물자의 수출이나 건설 사업에 참여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직접 베트남으로 실어 나르는 거 너무나 멀어요. 수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차라리 한국 기업들이 와서 물건 팔고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미국이 필요한 물자와 건설업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오잖아. 그지? 베트남 전쟁 터지니까 주인공이 베트남에 가서 장사하다 돈 벌고 뭐 이런 거 봤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월급뿐만 아니라 군수물자의 수출 그리고 베트남의 건설 사업에 참여 등으로 인해서 외화, 달러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트남 전쟁이 전개되던 시기에 1년에 12%씩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로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경제 성장이 몇 퍼센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 3% 정도밖에 안 될걸요? 12%의 경제 성장은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 경제 발전을 통한 국민의 지지와 그리고 베트남전의 참전을 통한 미국의 지지를 모두 박정희 정부는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음은 이러한 성과가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이 국군들 가운데 한 5천여 명 정도가 사망을 하였고요.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베트남전에 뿌려졌던 약 가운데 고엽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요, 풀과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약이거든. 베트남은 워낙 덥고 습한 나라이다 보니까 풀과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무기가 부족했던 베트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숲속에 숨어 있다가 미군이나 국군을 공격을 하는 게릴라전을 전개했거든. 그래서 아예 숨어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숲에다가 고엽제를 비행기로 이렇게 쫙 뿌려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게 사람 피부에 닿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는 신경계통의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가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는 대단히 독한 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 가운데는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베트남군과 베트콩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무기가 딸리니까 이 미군과 또는 국군과 싸우기 위해서 민간인 사이에 숨어드는 이런 어떤 방법을 쓰기도 해요. 뭐 이런 거죠. 미군이나 혹은 국군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 마을 아이들이 와 외국인이나 신기하다 와 달려 나오네. 그러면서 이거 받으세요. 선물 하나 더 줘. 뭐지? 열어보니까 폭탄인 거야. 빵 터져서 죽거나 뭐 아니 여자들이 청소하러 들어왔어요. 청소 좀 하고 갈게요. 청소도구 들고 왔는데 청소도구 하면서 기관총을 꺼내가지고 군인들 향해 쏜다든지 할아버지가 옆에서 쓰러질 것 같이 아이고 힘들어 농사 짓고 있는데 군인들 지나갈 때 허리 추면서 기관총 꺼내가지고 쏜다든지 같은 이런 어떤 방법들을 쓰다 보니까 국군이나 미군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민간인들 전부 다 죽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기간 중간에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인 학살이 벌어지는 전쟁 범죄 같은 것들이 자행되기도 하였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책임지고 사과하고 다시는 일으키지 않아야 될 어떤 과오로 짊어져야 될 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재밌는 거는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더라고. 왜 그런가? 라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우리가 이긴 전쟁인데 왜 니네가 사과를 하지? 라는 이런 어떤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들이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의 공격을 막아냈던 거, 그리고 미국이랑 싸워서 이긴 거, 프랑스랑 싸워서 이긴 거, 그리고 나중에 중국이랑도 싸워서 이기거든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랑 모두 싸워서 이겨냈다라는 하는 이런 어떤 굉장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전쟁 피해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은 우리의 승리를 약간 좀 이렇게 깎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과하고 배상을 하고 싶어 했던 적이 있는데 베트남 쪽에서는 별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신기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박정희 정부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경제 발전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미국의 지지를 얻어야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그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가 1967년에 제6대 대통령 선거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되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윤보 선거 붙었습니다만은 사실 득표율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해요. 51.4% 대 40.9% 정도의 득표율의 차이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같은 시기에 7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게 되었는데 51대 40 정도가 아니라 민주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표 차이가 많이 났을까? 뭐 실제로 사람들이 지지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이때 공화당 쪽에서는 고무신을 나누어주고 막걸리를 사람들한테 제공하면서 공화당을 찍어줄 것을 요구하는 금품 선거라는 부정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하고요. 대통령이 인기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법적인 원칙을 깨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민주공화당 쪽의 후보를 찍어줄 것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직접 유세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어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왜 민주공화당은 이러한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국회의원의 다수를 자신들의 의원으로 채워야만 했을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5차 개헌에서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4년 임기에 몇 번 할 수 있었어요? 한 차례 중임을 허용하다 2번 할 수 있었어. 그렇지? 그리고 지금 박정희가 두 번째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죠? 따라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려면 한 번 더 대통령을 하려면 무엇 할 필요가 있었다? 헌법을 바꿔야 된다. 헌법은 어디서 바꿔요? 국회에서 바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를 이룰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조금 못한 내용들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세 번째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선이 되며 이후에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헌법들을 어떻게 고쳐나가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